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용재결 무효 확인, 수용재결 이후에 협의가 성립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수용재결 무효 확인에 관련된 요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교재를 보면은요, 96페이지, 94, 95, 96, 97, 98 이렇게 넘어가시면요. 이게 뭐냐면은 중간에 이제 수용재결이 있고요. 한번 그려볼까요? 자, 수용재결이 있고, 그 다음에 수용의 개실이 있죠. 수용의 개실 이렇게 하면 이게 한 55일 정도 됩니다. 요 사이에 당사자가 협의를 해버린 거야. 협의. 이게 아주 특이한 거죠. 협의가. 왜 그러냐면 당사자끼리 이미 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미 그 수용재결 뭐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이제 수용재결 들어갔는데, 그렇죠? 관할 토지 수용에서 수용재결을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수용의 개시일날 이제 수용재결이 나오면은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자, 사업 시행자가 일단은 협의를 먼저 진행했는데 협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강제 취득해야겠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아서 그 구역을 정했죠. 구역을 정해서 한 번 더 보상금 책정을 해보고 다시 협의를 해봐요. 협의를 해보는데 협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관할 토지 수용이 이제 수용재결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했죠. 그래서 수용의 개시일날, 예를 들자면은 4월 1일에 수용재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55일이니까 4월 30일, 5월 25일에 이제까지 보상금 지급 공탁하라. 그럼 요 사이에 공탁하면, 사업 시행자가 공탁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깨끗하게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에서 그러면은 5월 25일 전까지 만약에 됐다. 4월 1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해라. 했으면 이제 이거 하면은 끝나는 건데, 문제는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피수용자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했어요. 다시 협의를 해서 협의 보상액을 가지고 협의 계약서를 책정하고 그다음에 잔여지도 사줬어. 이거를. 이게 수용 개시일날 돈 받는 돈이 9억 4천 얼마인가 그래요. 여기 이제 이게 9억 7천인가 그랬지. 9억 7천인가 그렇고, 이게 이제 9억 4천 정도 돼요. 협의 받는 금액이. 그 다음에 잔여지까지 한 9억 정도 해서 한 16억, 아니지, 이게 한 7억 정도 됐나? 16억. 그래서 사실관계 보면은 지금 9억 4천3백만 원, 그죠? 9억 4천3백만 원이고 잔여지가 6억 9천3백, 그러니까 7억 정도 되죠. 그래서 한 16억 정도를 이제 받는 걸로 이래 이제 하고 소유권을 이제 넘긴 케이스죠. 근데 이때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요거 그쵸? 9억 7천만 원 돈을 그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한 거야. 당연히 협의해가지고 보상금 주고 했으니까 안 한 거죠. 그쵸? 아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면은 피수용자하고, 야, 자녀지 그도 사주고, 응? 6억 9천 하면 한 7억 돈에 사주고, 돈도 뭐 원래 이제 저것만 9억 7천인데 이제 9억 4천에 협의해가지고 16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협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을 지급 공탁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안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 뭐냐? 이 사람이 피수용자가 그 뭐요? 이 그 50억의 대출 채권이 있었어.
55개 대출채권이 있어서 그 매일 300만 원씩 지연 손해금 채무를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55일만 되면 얼마야? 3, 55, 뭐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 지나면은 열흘 지나면은 3천만 원. 그렇죠? 30일 지나면은 9천만 원. 50일 지나면 그 3, 55, 1억 5천. 55 이러면 1억 6천. 그죠? 그러면 되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00만 원씩 부담하니까. 그럼 그런 매출 이걸 대출 채무를 자기가 없애려고 어떻게 됐어요? 사업시행자하고 잽싸게 이제 협의를 진행한 사안이 되는 거죠. 뭐 여러분이라도 하루에 300만 원씩 대출 채무 이자 부담한다 그러면 55일을 기다릴 게 아니라 잽싸게 협의를 해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 맞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협의를 해서 소유권을 넘겨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케이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고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여러분이 매사에 아파트 사시거나 땅을 사시거나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죠. 자, 계약을 체결하면은 청약하고 승낙하고 이제 돈 주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가져오는 형태로,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등기가 형식주의니까 소유권 완전히 넘어오는 거죠. 계약금 주고 잔금 주고 그렇죠? 넘어오는 건데, 근데 그 법률 그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어요. 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기본적으로 수용재결, 뭐 경매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 이제 수용재결에서는 그 수용의 개시일 보상금 지급 공탁을 하면 그 시점에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대부분이 승계 취득이라 그래서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가 그대로 딸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그 시점에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 이런 것들이 깨끗이 포맷되고 새로운 권리가 넘어오는 걸 우리가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원시 취득을 됨으로 인해서 깨끗한 권리가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재결을 해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해서 권리를 끌어오는 것이 상당히 안전하죠. 원시 취득하니까 전 소유자의 권리상의 하자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로 인해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피수용자는 뭐 뭘로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사안에서는 피수용자가 수용의 개시일날까지는 기다려 없다 보니까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중간에 협의도 하고 착한 사업시행자가 자녀지도 사줬습니다. 그것도 한 7억 돈으로 사줘서 16억을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점이잖아요. 좋잖아요. 그죠? 좋아. 좋았어. 소유권 넘기자. 그래서 소유권 관련된 서류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9억 추용재에서 얘기한 게 이제 9억 7천 정도 된다 그랬죠? 여기 이제 협의 금액이 9억 4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우고 다시. 수용 개시일 받는 거는 9억 7천 정도. 근데 지금 협의로 통해서 받는 거는 9억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했어요. 이게 3천만 원 정도 갭이 있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억울한 거야. 3천만 원. 변호사 선임해도 3천 남는 장사인데. 그렇죠? 화장실 갈 때와 다를 때가 다른 거죠. 또 화장실 갈 때 다르가지고 돈 받을는데 생각해 보니까 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3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내가 너무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이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업지 공탁하지 않았으니까 이 수용재결은 무효다라고 해서 수용재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즉 화장실 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죠? 실제로 이 경우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인간사 그죠?
다 이런 부분입니다. 항상 배신의 아이콘이죠. 배신의 아이콘. 법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수용자들 보상 현장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이 세상이 요지경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 수용 대결 자체 유효했고 그래서 수용에 계실 날 보상 없이 공탁하면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한다는 억울한 마음을 물론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300만 원씩 채무를 지니까 사업시행자가 자녀지도 사주고 돈도 빨리 주고 협의도 하고 빨리빨리 넘겼잖아요. 그래 놓고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보따리 내놓으라. 그쵸? 뭐 이런 격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억울하겠죠. 사업시행자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 뭐 50, 뭐 몇이 얼마였어요? 사실관계 보면은 50억 대출 채무 있어가지고 하루에 300만 원 이자라 그래서 자기 딴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공탁하지 않고 그냥 협의도 하고 잔여유도 사줬구만. 지금에 와서 수용자가 무효다 해가지고 딴지 걸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물에 빠진 사람에게 보따리 달라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 그렇죠? 지금 아주 그런 그 속담이 딱 맞는 지금 말입니다. 이게 이제 법학은 이 변심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변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약속 법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법이라는 게 물수변에다가 갈 것자입니다. 그렇죠? 물이 흐르는 거야. 물이 흐르는 거. 상식이 규범화되는 게 이제 법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을 규범화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민법도 뭐 마찬가지. 공법은 이제 행정청과 국민과의 관계로서 이제 공법의 영역이고, 민법은 사적자치의 영역이죠. 사적자치의 영역보다는 이제 공법의 영역에서 약간 강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겠죠. 아무래도 공법의 영역이니까. 어쨌든 간에 법학이라는 게 물수변의 갈거자인데, 그렇죠? 상식을 규범화해 놨는데 상식이라는 게 너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심을 하거나 배신을 때렸을 때 배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게 법에서 대부분 다 많이 규율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범화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경우죠. 배신, 변심, 약속 이행하지 않은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법령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어떤 내용이 없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게 된 거죠.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너의 변심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준 거죠. 변심을 한 거지, 변심을.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이수일과 심순애,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떠나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그렇죠? 막지 마라. 뭐 이런 옛날에도 그런 재미난 얘기들도 있는데.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결국은 이런 배신과 변심, 그쵸? 약속 불이행, 그죠? 불이행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제 법학이 계속해서 진보하는 겁니다, 그쵸? 사실상 인간의 욕망, 약간 좀 뭐 철학적인 얘기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결집체가 아닌가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는 거는 짧으면 5년, 길면 10년, 뭐 15년 이상, 10년 이상 가는 것도 있죠. 짧으면 3년에서 5년, 뭐 길면 10년 이상 가는 거 있는데 이게 사실 눈물에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판례 연구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눈물에 저거 있죠. 담당자 또 사업 시행자나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눈물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인간의 욕망이 총체화된 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부동산 법무 전공이니까 부동산과 법학이 이제 묶여져 있는 과목이잖아요. 이게 흔치 않아요. 부동산학, 뭐 법학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법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일 속에서 지금 법학과 같이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딸랑딸랑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또 부동산 관계 업무에서 이게 법이 다뤄지는 그 아구가 이렇게 이제 맞는 이런 여부를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생이 허망하다, 회한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보면 사업시장자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보상에 관련돼서 억울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어쪽 한쪽에 이제 변심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사태들이 대법원까지 이제 가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재미있는 판례를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게 이제 제주도 유원지 사건인데요. 자, 이거는 한번 기사를 찾아볼까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죠. 제주 LA형 제주 LA형 휴양단지 주거단지 한번 보시죠. 정확도 제주 LA형 주거단지 이게 무효다. 그렇죠? 사업 인정 무효, 수용 재결 무효 이렇게 나온 사건이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렇게 됐죠. 대법원 판례에서 제주 LA형 주거단지에 대해서 무효를 사업 인정 무효, 수용 재결 무효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그 헌매권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안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당연부여인 이상 그 인가처분에 기초를 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또한 토지보상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 때문에 무효다. 해가지고서리 엄청나게 이제 했던 그 사안이 되게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기사가.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사건인데요. 제주 LA형 이제 주거단지라는 게 이게 이제 개방성이 있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뭔가 휴양지 뭐 이러면은 개방성도 있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하면서 제가 이제 사업시행자 이거 이제 실무자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실무자분도 뭐 그거는 이제 당시에 그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실무자께서 뭐 하던 그 일이 이제 진행됐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유원지구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그 일반인들한테 잘 개방도 되고 뭐 대중성도 있어야 되는데 제주의 LA형 주거단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콘도 비슷하게 개발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관계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국토회계위원회 법률상 유원지 휴양지로서의 유원지 개발로 해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콘도 비슷하게 이런 것들을 분양하고 이래가지고 그쵸? 사익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사업 인정은 무효다. 그쵸? 그렇게 해서 관련 판례가 나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볼까요? 판례 사건 번호가 대법원 법률 정보 여기 안 나타나네요. 여기서 열기 나중에 확인. 여기서 사건 번호 2011 3746
보시면 이 사건입니다. 제주도 이게 산이 이제 첨예하다 보니까 이게 제주도권은 광주 고법에서 해요. 그래서 제주 원고 있고요. 제주도 지방토지주의위원회, 그 다음에 보조 참가인으로 보면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해가지고 사업 인정도 무효, 수용 재결도 무효 이렇게 나온 아주 특이한 그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그 대중성과 그 다음에 개방성, 그 다음에 어떤 공익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이한 판례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해 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판례를 보면 106페이지에 보시면 자, 이 판례도 아주 중요한 판례죠. 106페이지. 이게 이제 사업 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례인데요. 2009도 1051 판결이죠. 이게 이제 골프 연습장 관련된 판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골프 연습장. (2009도 1051) 이게 불구경, 물구경,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 하잖아요. 그렇죠? 싸움 구경입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보상복귀 판례 연구가 이 싸움 구경이죠. 싸움 구경. 온 건 이제 학교법인하고 그다음에 중앙도시수행위원회, 그다음에 주식회사 참가인으로 해가지고요. 자, 골프 연습장 조성 사업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창원시에서 여기 골프 연습장 하는데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도 체결하고 뭐 했는데 임차료도 제대로 못 냈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제대로 못 내고 뭐 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되셨죠. 여러 가지로 골프장 조성하는데 경매도 막 진행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돈도 없고 지금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익사업을 사업시행자가 하려면, 민간 사업시행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수행 능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된다. 뭐 이런 판례. 뒤에 보면은 풍납토동 사건은 송파구청 사건인데 사업시행자가 송파구청, 그러니까 일개 지자체지만 거기는 보조금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사업시행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본 토지수용법에서는 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 그 공익사업 각화에 해당되고 사업시행자의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이용에 기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익성 필요가 있어야 된다. 이런 네 가지고요. 우리 토지보상법제에서는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필요 있어야 되고요. 이거 19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러한 비례원칙에 따른 공공성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네 가지죠. 네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공익사업 해가지고 아싸 해가지고 이거 뭐예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한탕 해야 되겠다. 요거 택지 닦아가지고 일반 사업시행자들한테 팔아가지고 민간 사업시행 팔아가지고 내가 돈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하려면 공익사업 하려면 돈이 2차적으로 있어서 의지와 돈이 있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런 판례가 되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108페이지 있는 거, 이 판결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거는 읽어보시고 공부 좀 하셔야 이건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08페이지 우리 여기 판결 요지에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사업 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형성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사후가 및 사익사후가라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원칙에 적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뿐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권고하여 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 인정의 한 요건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용수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요청상 불가피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 제23조의 근본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을 받은 후에 그 사업이 공용 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사업 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이 현재의 비례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 또는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했음에도 여전히 그 사업 인정에 기하여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용권의 공익 목적에 반하는 수용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잘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요. 잘 알아두시고 이런 판례가 있구나. 그렇죠? 뭐 수험 공부하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감정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수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외워야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원생 분들은 이런 판례들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 판례도 마찬가지 재량권 일탈 남용 및 문화재 보호 거역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이제 판례긴 한데 이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